남북 정상회담의 의전, 경호, 보도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첫 실무회담이 어제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당초 예고된 바와 달리 남북 정상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회담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박완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 교수님 어제 한 4시간 동안 아주 밀도 있는 논의를 좀 진행을 했는데 결론은 못 내리고 지금 다시 만나기로 한 거죠. 그만큼 이 의전 경호 예. 중요하다 이거고 과거 2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뭐 한 번으로 이 모든 걸 끝낸 사례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선발대가 북측 선발대죠. 남측에 와가지고 더 많은 협의를 할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아마 한 차례 더 회담하면 한 90%, 선발대 한 10% 보완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어제 실무회담의 양쪽 참석자 몇 면을 살펴보면 특히 눈에 띄는 이름이 이 김창선 북한 노동당 서기실장이거든요. 예. 이 어떤 인물이고 도대체 이 인물이 포함된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일단 직함으로는 국무위원회로 해서 왔고 서기실장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서기실장을 지금 김여정 부부장한테 물려줬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통일부에서 이제 정확한 그 직함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정은 시대의 가장 최측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청와대 부속실장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왔을 때도 동행을 해서 아마 방송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아주 근접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코트를 받아주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했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생각과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수석 대표로 바뀌어서 온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사실 논의를 아마 한 차례 일각에서는 2차례 더 할 수도 있을 만큼 상당히 예민한 문제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의전, 경호, 예포를 쏠지 안 쏠지, 생중계를 할지 말지 어느 부분이 가장 좀 민감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접입니다. 예. 네. 두 번째 이제 경호하면은 중요한 것이 경호원들의 근접 경호, 합동 예. 경호할 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북측 경호원이 우리 쪽 지역, 비록 평화의 이 집이지만 우리 쪽 예. 지역 올 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있고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중계겠죠. 예. 그래서 네. 이 3가지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전과 관련해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도보로 올 것인가, 예. 아니면은 차로 올 것인가, 또 도보로 온다면 이술주 여사 동행할 것인가. 네. 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군사분계선에서 누가 영접하고 또 환영사는 약식이지만도 이 의장 사이일 때가 필요한가 예.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 이제 경호는 총기를 말씀드렸고 이제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생중계 보통 북한하고 이야기하면 실황 중계를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까지 2차례 정상회담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실황 중계를 하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군사 분계선을 넘는 장면, 영접 장면. 또 그리고 약식 무슨 이 의전 행사랄까요? 예. 또 그리고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덕담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혹시 정상간에 합의서를 발표한다면 이 합의서가 전 세계에 다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중계 아마 이것이 핵심적인 논의 사항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TV 생중계나 의전 등이 이렇게 핵심 사항으로 많이 논의가 됐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로 이 MDL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걸어서 넘어올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둘 중에 하나에서 잘못 말을 했다가는 분명히 틀릴 수 있는 거라서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만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파격 행보 측면에서는 넘어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일단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이제 북한 측으로 아마 넘어와서 예. 이제 이미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이는 JSA 예. 자갈밭 그게 이제 요만큼 콘크리트 둔턱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넘어오는 그런 형태를 연출할 것이다. 이것에 일단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계속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매우 일관됩니다. 예. 이것은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예술단이 평양 공연에서도 깜짝 방문을 해서 예. 굉장히 이제 친밀함을 과시를 했죠.
그것은 뭐 지난 그 평창 올림픽부터 시작된 이제 한국에 대한 뭐 미국 언론들은 쓰고 있는 게 일종의 매력 공세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 그만큼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는 그날 뭐 27일 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한국을 넘어서는 장면을 극적으로 연출하는 것은 북한의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선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여전히 이제 또 한 측면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예. 결국 경호의 문제이죠. 음. 왜냐하면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막 걸어서 간다면 최소 한 170m 정도를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가 그 정도의 거리를 다 공개된 자리에서 걸어서 걷는다라는 것도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네. 이번에 그 회담도 좀 오래 시간이 걸리고 다시 만나고 하는 게 아마 저는 경호 문제도 적지 않게 민감한 주제로 지금 다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을 저희가 보통 노동당 위원장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공식 호칭을 국무위원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국무위원장으로 호칭을 부른 것이 설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이미 그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에 보면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6.15 공동선언 그리고 또 2007년도에 제2차 정상회담에서 14선언도 보면은 예.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북측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 됐습니다. 예. 그 국방위원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국가기구를 대표하는 그런 수장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북한은 당을 대표하는 당위원장이 있고 또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이 있습니다. 예. 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북 정상 간의 국가관계는 아닙니다만도 이런 정상 간 회담을 하려면 뭔가 서명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라고 한다면 과거의 두 차례 전례를 봤을 때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호칭, 북측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인 호칭 이것이 설득이 있다. 그리고 이 국무위원장의 호칭을 가지고 양 정상에 혹시 합의서가 이루어진다면 서명하는 것이 이것은 국제사회뿐만 아니고 다수의 전문가 다 포함해가지고 이것은 설득력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도 같이 동행을 할 것이냐 그 여부인데요. 사실 방중 때도 리설주를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런 정상 외교, 좀 정상 국가 이미지를 보여주려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동행을 할까요? 그것은 이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나오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남북 정상 간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만날 것인지 몇 차례, 뭐 하루에 만나기는 합니다만 오전에 몇 시간, 오후에 몇 시간 아직 그런 것들이 지금 논의 중인 거기 때문에 그것이 뭐 오찬이나 아마 오찬은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담 중간에 이제 하는 것은 만약 회담이 잘 풀린다면 만찬 정도까지 가서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뭐 여전히 고려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의전도 당연히 있고 또 말씀드린 경호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회담이 길어지면 만찬도 역시 실무적인 측면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예. 저는 뭐 가능성은 여전히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남북 간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알려지긴 여러 가지 상황들은 조금 더 남북 간의 관계의 상징성을 지금 부여하는 그런 측면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저께 그 경호 의전 보도에도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남북 간의 사실 가장 핵심인 고위급 회담에 통해서 의제가 핵심인데 그것은 뭐 아주 간단하게 지금 해결이 된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역시 만찬이나 통해서 한번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일본 니혼게이에서 보도를 한 게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육자회담에 좀 복귀할 의사를 전달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좀 시간 벌기용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청와대 입장은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할 문제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것 같은데요. 주구 입장에서는 육자회담 의장국이기 때문에 예. 육자회담 유용성 그런 점에서 북측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아마 북측도 중국이 그 육자회담 개최를 요청한다면 예. 뿌리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거 몇 차례 육자회담의 경험사를 보면은 예. 먼저 북미 간에 합의를 하고 육자회담에서 추인하는 예.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육자회담이 2008년 12월부터 지금 중단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또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이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가고 있음에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본은 남북관계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와 북미 간의 선순환 예.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남북 북미 다음에 순천미 말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남북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남북미까지 어느 정도 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합의한다면 이것은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종전의 이전에 있어가지고 평화선언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남북미 3자 만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평화협정에 이렇게 가려면은 9.19 공동성명 안에 그 안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 이 관련 참여국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한반도 평화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남북미 회담 이후에 4자 회담, 그 다음에 6자 회담 이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그런데 사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거기에 북미, 남북미 이 하나하나만의 중요성만 따져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고 정말 큰 산입니다. 그런데 뭐 벌써 육자회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단순히 그냥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를 넘어서 어떤 현 상황에서의 의도가 있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뭐 이게 하나하나가 다 단절된 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 양무진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처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잘 되면 쭉 연속선상으로 해서 뭐 육자회담을 일종의 보장 체제로 운영하는 거에는 저도 뭐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결국 핵심은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까지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예.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의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와 또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핵심은 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느냐, 네. 여전히 네. 그것에 대해서 뭐 의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이게 북한의 비핵화냐, 조선반도 비핵화냐, 심지어는 조선반도 비핵 지대화냐, 뭐 그런 얘기까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핵심은 저는 체제 보장이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어쨌든 간에 핵을 정말 포기한다면 뭐 지난번에 3월 6일 우리 대북 특별사절단이 갔다 와서 발표한 언론 보도문 3항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예. 두 가지 조건. 하나는 군사적 위협의 감소, 또 하나는 역시 체제 안전 보장인데 그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역으로 한국과 미국, 우리 한미 동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 보장안이 무엇인가? 예. 이제 그것이 저는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흔히들 얘기하는 지금 뭐 평화 협정이고 예. 혹은 또 북미 관계 정상화라든지 저는 그 정도 갖고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인 수단으로 북한이 말하는 핵 보검을 포기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건 역사적인 사례나 우리 공부하는 정치, 국제 정치 이론에도 그런 것은 네.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새로운 것들을 이전에 우리가 안 해봤던 것들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또 이제 한미가 동맹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종의 제3의 길 혹은 제3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27일 남은 그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 그 방안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갖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네. 그 방안을 얘기를 하고 또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서 특히 미국과는 이것을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죠. 그런 그 일정의 그 사전 정지 작업이 있어야 말씀한 남북 정상회담, 뭐 미국 정상회담 그 이후의 과정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할 경우에 미국이 어떠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미국이 원래 했던 기존의 입장, 비핵화를 먼저 선 비핵화 그리고 후 보상 조치와는 조금 다른 얘기여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박원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그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제 보장이잖아요. 체제 보장인데 네. 혹시나 남북 정상회담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영변 핵단지에 있는 핵시설 네. 이걸 갖다가 해체시키겠다. 더 나아가지고 ICBM의 실질적인 전력화하고 있는 그 전략군을 해체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미국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체제 보장은 뭐냐?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이 박원 교수께서는 제3해법을 해서 우리가 상당히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에 대해 공감합니다. 어떤 그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지금은 이제 이 미국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리비아식 해가지고 네. 선 비핵화 후 보상.
그것은 설득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북한 비핵화 문제가 중요하지만도 예. 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체제 보장이고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 정착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라고 한다면은 이 서로가 원하는 다시 말해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과 평화 정착 이 세 개의 문제가 한꺼번에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과거에는 뭐냐면은 이런 그 9.19 공동성에도 보면은 북한이 예를 들어 1단계에서 핵을 동결한다 하면 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무슨 중유 몇십만 원 준다. 예. 네. 그다음 예를 들어 가지고 1.3 이후에 13 합의해 가지고 북한에게 불능한다 하면 또 뭐 중요 100만 톤을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줄 수 있는 이런 보상이 있었지요. 그것은 뭐냐면 한번 북한이 주어버리면은 되돌려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뭡니까? 불능까지 갔다가 또 이 서로 대립되니까 다시 핵을 만드는 걸 가버렸단 말이에요. 가역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의지, 다시 이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이 미국의 네오콘 이런 아주 강경파들이 소위 말해서 리비아식으로 네. 무조건 북한은 지금까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 행동을 먼저 해라. 비핵화부터 하거나 그 이후에 뭐 보상을 하든지 체제 보장을 하든지 평화협정을 하든지 이런 하나의 논리를 펴고 있단 말입니다. 네. 국가관계는 그러지 않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 포괄적, 단계적 접근 방향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이미 우리 정부라는 것은 뭐냐니까 핵심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과 평화 정착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남북, 북미, 더 나아가서 남북미 이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는 겁니다. 예. 네. 어떻게 합의하느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또 양국 또는 삼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선언을 하면 됩니다. 이건 정치적 선언이겠죠. 예. 네. 그다음 이제 이행에 있어서는 이것은 단계적으로 병렬적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저도 중요 매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가지고 동결을 하면은 평화 체제에서는 무엇을 줄 것인가? 또 지금 이제 체제 보장에 대해서 뭐를 줄 것인가?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경제 보상이고 경제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목들이 있겠죠. 그다음 예를 들어가지고 체제 보장이 있어가지고 좀 더 최소의 단위로서 미국에서는 뭐 상주 대표부를 낼 수 있고, 예. 그다음 제 뭡니까 상절 대표부. 거기에 뭐냐면 대사관 설치해 줄 있잖아요. 이런 단계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내세우고 있는 네. 구체적으로 포괄적, 단계적, 병렬적 예. 이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포괄적, 단계적, 병렬적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